익숙한 장면이 불현듯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챔피언이 되면 왜 샴페인을 뿌리고 시가를 물고 스키고글을 쓰지? 축하할 때 원래 그렇잖아. 샴페인을 터뜨리고 시가를 물고 고글을 쓰고. 이처럼 질문에 질문으로 답할 때 비로소 이야기할 거리를 찾은 것만 같은데요. 당연한 것을 파헤쳐 보면 익숙한 장면을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제 챔피언이 우승을 축하하는 장면에서 샴페인 병에 거꾸로 붙어 있는 라벨과 불이 붙지 않은 시가를 물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고글 밴드에 그려진 기업 로고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우선 샴페인부터 터뜨려 볼까요? 샴페인은 전통적으로 축하주입니다.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만 나오는 희소성과 거품이 자아내는 화려함 때문에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술로 명성을 얻었죠. 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귀족들 사교 모임에서, 그리고 왕실 결혼식에서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터뜨리지 않고. 1960년 프랑스에서 열린 르망 24. 포르쉐 드라이버 조 시퍼트는 네 번째로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레이싱 트랙 근처에 있는 샴페인 하우스 모에샹동은 축하의 의미로 조에게 샴페인을 선물했습니다. 조는 샴페인을 사람들에게 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부주의했을 뿐이죠. 햇빛에 한참 데워진 병을 쥔 채로 기쁨에 취해 몸을 들썩거렸다는데요. 그 요란함을 견디지 못한 샴페인이 스스로 터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품을 쏟아부었다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품을 뒤집어 쓴 사람들은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환호했다고, 마치 자신들이 우승한 것처럼 말이죠. 그 장면을 유독 눈여겨본 이들이 있었는데 댕게니와 모에샹동이었습니다. 이듬해 르망 24에서 우승한 댕게니는 무대에 올라 심술궂게 병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주변 사람들을 향해 샴페인을 뿌렸죠. 3리터 제로 보암 사이즈 샴페인을 잔에 따르면 24명이 나눠 마실 수 있습니다. 대신 무대 주위에 뿌린다면 둘러싼 팬들뿐만 아니라 화면으로 지켜보는 이들까지 기쁨으로 적실 수 있습니다. 그날 댕게니의 돌발 행동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불러일으켰죠. 덩달아 손에 쥔 샴페인 병에도 시선이 쏠렸습니다. 이전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레이싱 경기에 의례적으로 샴페인을 선물했던 모에샹동은 그해 바로 F1과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샴페인을 무료로 제공하며 진상짓을 부추겼죠. 한 발 늦었던 샴페인 하우스들은 다른 스포츠로 눈을 돌렸는데요. 테니스 그랜드슬램, PGA 토너먼트, 켄터키 더비, 아메리칸컵 등 권위 있는 스포츠 이벤트들의 공식 샴페인 자리를 꿰차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 화려하고 상징적인 의식은 나도 정상에 오르면 꼭 저렇게 해야지 하는 동경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오른 선수들이 그 바람을 실현하면서 오늘날 샴페인 샤워는 스포츠와 국가를 넘어서 보편적인 승리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물론 문화 차이 때문에 샴페인 대신 물, 맥주, 과일 주스, 우유를 뿌리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승리의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뭘 뿌리느냐가 아니라 기꺼이 엉망이 되는 행위 그 자체일 텐니다. 보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기쁘길래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것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샴페인은 승리의 기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음료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챔피언십을 축하하면서 모에샹동 150병, 3억 원어치 샴페인을 쏟아부었습니다. 2010년대 F1 그랑프리 우승자들은 500만 원짜리 멈 샴페인을 한 모금도 하지 않고 상대를 향해 비워냈습니다. 승리의 값어치는 절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 말이죠. 자, 이제 샴페인이 다 말랐다면 시가를 피워볼까요? 보스턴 셀틱스 감독 레드 아우백은 승리가 확실시되는 순간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날 승리를 축하하려는 의도보다 긴장을 풀고 남은 경기를 편안하게 지켜보려는 그만의 의식이었죠. 그리고 꽤 자주 그 의식을 치렀습니다. 아우백은 감독으로 9번, GM으로 7번, 총 16번 NBA 챔피언에 올랐는데요. 아우백의 시가는 자연스럽게 빅토리 시가로 불리며 보스턴 셀틱스 왕조뿐만 아니라 승리 그 자체를 연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우백 주변 세계에만 통용되는 상징이었죠. 사람들은 위대한 감독보다
위대한 선수를 닮고 싶어 했으니까요. 1991년 NBA 파이널, 마이클 조던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합니다. 샴페인 샤워를 마친 조던은 구단주 제리로부터 시가를 건네받았다고 합니다. 인생 첫 시가였죠. 묵직한 연기를 머금대면 고조된 감정이 차분히 가라앉고 비로소 정상을 차분히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92년 조던은 다시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첫 번째 3핏을 달성했죠. 2년의 공백 후 또다시 3시즌 연속 정상에 오르며 위대한 NBA 선수 중 한 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5개의 마일스톤마다 조던은 시가를 물고 정상을 음미했습니다. 90년대를 지배한 그 장면은 위대한 승자는 승리를 저렇게 축하한다는 인식을 우리와 선수들에게 심어줬죠. 2002년 3핏을 달성한 코비 브라이언트는 조던 저지를 입고 시가를 문 채로 스타디움을 나섰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가가 어떻게 챔피언 상징이 되었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이죠. 물론 조던 이후에 챔피언들이 시가를 피우는 모습이 늘어난 듯 하지만 여전히 슈퍼스타나 구단주들만이 향유하는 문화인 것만 같았죠. 오늘날처럼 챔피언 라커룸 클리셰가 되기까지는 또 다른 조력자들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2012년 데뷔 10년 만에 르브론은 처음으로 조던을 오마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후 10년간 3번 더 정상에 올랐습니다. 시가 애호가를 자처하는 스테픈 커리는 같은 기간 4개의 챔피언 리그를 수집했죠. 이처럼 스타들의 스타들이 시가를 즐기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빅토리 시가의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지만 더 결정적인 건 연출 방식이었습니다. 르브론과 커리는 조던보다 훨씬 대담하게 시가를 소비했습니다. 라커룸은 물론 코트 위, 인터뷰 자리, SNS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죠. 이처럼 규정과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모습, 이는 단순히 시가를 즐기는 것을 넘어 챔피언의 권위를 과시하는 퍼포먼스 같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보여주기식 문화와 만나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모방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빅토리 시가는 마이클 조던에 대한 존경이나 개인 취향을 넘어 팔로워들의 좋아요를 끌어내는 일종의 인증수단으로 거듭난 듯합니다. 불붙지 않은 시가를 물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서상 샴페인 다음으로 나올 법한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금은 다른 질문으로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챔피언들은 왜 스키 고글을 쓰는가 보다 왜 여태 아무것도 안 썼는지. 샴페인을 터뜨릴 때 코르크가 최대 시속 80k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2022 지로 디탈리아, 비니암 기르마이는 스테이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샴페인을 터뜨리다 눈에 코르크를 맞았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결국 남은 투어를 포기해야만 했죠. 드문 일이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샴페인이 눈에 들어가면 며칠간 따갑고 불편한 건 어김없습니다. 그런데도 챔피언들은 눈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샴페인은 원래 그런 거잖아. 2004 월드시리즈 챔피언 케빈 밀라는 고글을 쓰는 게 유난 떠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죠. 팬들도 나약하다? 남자답지 못하다며 눈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조롱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고글 문화를 시작했던 인물은 남자답지 못한 것과는 꽤 거리가 먼 빅 파피, 데이비드 오티즈였습니다. 오티즈는 2002년 미네소타 시절 샴페인에 호되게 당한 경험을 교훈 삼아 물안경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월드시리즈 우승 당시 동료들에게 물안경을 나눠주며 팀 문화로 확산시켰죠. 이후 고글이 얼굴을 덮는 면적이 점차 넓어졌습니다. 2007년에는 수영 고글을 착용하더니 2013년에는 얼굴 절반을 감싸는 스키 고글에 이르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엉뚱하지 않나요? 스키를 타는 것도 아니고 눈이 내리는 것도 아닌데 라커룸에서 스키 고글이라뇨. 보고 있자면 저도 유난 떤다고 혀를 차기도 엉뚱함에 피식하기도 래퍼를 떠올리며 힙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찌됐든 자꾸 눈이 갑니다. 2016년 NBA 챔피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라커룸. 르브론 제임스는 형광색 밴드의 고글을 동료들과 나눠 썼습니다. 그 독특한 색상은 눈길을 사로잡았고
자연스럽게 밴드에 박힌 로고로 시선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월드 시리즈에서는 메저리그 모자를 만드는 뉴에라가 스키 고글을 제작해 챔피언들에게 건넸습니다. 당연히 밴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이듬해 2017 NBA 챔피언 라커룸에는 나이키 고글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안타스포츠 후원 선수 클레이 탐슨은 별 생각 없이 수시를 집어들었지만 커리는 언더아머가 제작한 고글을 잊지 않고 챙겨왔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기업들이 챔피언 라커룸에서 브랜딩 기회를 발견하자 직접 스키 고글을 제작해 후원 선수들에게 건네기 시작했죠. ESPN이나 모에샹동 같은 리그 스폰서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는데요. 나머지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고글을 나눠주며 그들을 빌보드로 활용했죠. 오늘날에는 고글이 민망해서 안 쓰거나 없어서 못 쓰는 일은 없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가 고민이라면 고민이지. 2023 오세아니아 럭비리그 NRL 그랜드 파이널. 그날 챔피언들은 대회 후원사인 KFC에서 마련한 고글을 착용했습니다. 다음날 진행된 팬 퍼레이드에 팬더스 스타 플레이어들은 빅토리 고글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마치 전리품처럼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이 유독 인상 깊었는데요. 비로소 스키 고글이 보호 장비에서 브랜딩 수단으로,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승리의 상징으로 거듭났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아무 맥락 없이도 고글만으로 혹은 쉐이드만으로 챔피언의 위상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작년 NBA 파이널에서 챔피언들이 샴페인을 따지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결국 팀 내 베테랑이 차근차근 알려줘서 선수들은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었죠. 그런데 정작 힘들게 샴페인을 오픈했는데 샴페인 샤워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ESPN은 NBA 역사상 가장 차분했던 챔피언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오클라호마 썬더 선수단의 평균 나이는 25살, 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이었습니다. 좀 그 말을 듣고 든 생각인데 정상에 너무 빨리 올라서 감흥이 없었나? 아니면 상대팀 에이스가 불운한 부상을 당해서 좀 축하하는 걸 자제했나?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애초에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샴페인 샤워를 후다닥 끝낸 게 아닌지 싶었습니다. 젠지의 주류 소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통계에선 미국 젠지 3명 중 1명은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제일리 윌리엄스는 맥주를 처음 마셔봤다고 하죠. 좀 생소한 장면인데 확실한 흐름인 건 같습니다. 이번 슈퍼볼 광고에서 맥주 광고는 제가 기억하기로 3개 혹은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체품, 그러니까 노알콜, 보드카, 탄산수 이런 대체 음료의 광고가 늘어났죠. 아무래도 젠지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챔피언들의 축하 자리를 저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 전통의 가치와 감성, 그 맥락을 훼손하지 않은 채 기업들이 어떻게 시대 흐름을 반영할지 말이죠. 당장 샴페인을 탄산수로 대체한다고 하면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좀 교묘하게 진행할지 그들의 전략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스포츠 그너머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